707특임대 출신 전설의 여성 사성 장군이 평범한 부대에 먹칠을 어머니처럼 했어. 아들 면회를 왔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걸 하지만 감사하게 그곳에서 생각해.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우회가 아니라 잔혹한 폭력이었다. 네, 아들을 비상사태다. 쓰레기처럼 짓밟은 중령과 장교들,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 즉시 내 위도로 10분 뒤 출동하라. 하늘을 뒤덮은 블랙호크 편대가 내려오며 지옥의 심판이 Secure the 시작됐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군대 일에 끼어들어. 민간인은 조용히 계십시오. 무궁화 2개를 단 오만한 중령이 면회실 앞에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하대하고 모욕한 그 여성의 외투 속 어깨에 찬란한 별 4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과 10분 뒤 하늘을 뒤덮은 흑호 헬기 편대가 내려놓은 경악스러운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더 깊고 흥미로운 사연을 취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는 한반도 방위의 핵심 신경망이었다. 그 거대한 요새의 최상층 집무실, 그곳을 호령하는 이는 창군 이래 최초이자 최연소 여성 사성 장군 타이틀을 거머쥔 신서연 대장이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4개의 별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군 복무 32년 차인 신 총장은 과거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으로 중동 지역의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다. 혹독한 사막과 정글을 누비며 비밀 작전을 수행했던 인간 병기가 이제는 육군의 정점에 선 것이다. 신 총장의 집무실은 삭막할 정도로 군더더기가 없었다. 벽면에는 화려한 미술품 대신 낡은 작전 지도와 부대 깃발만이 걸려 있었고, 책상에는 기밀 문서들이 각 잡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금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12km 산악 구보를 거르지 않았고, 실탄 사격에서는 백발백중의 저격 솜씨를 뽐냈다. 군내에서 신 총장의 별명은 얼음 마녀였다. 부조리와 비리가 적발되면 상대가 장군이든 영관이든 가차없이 군복을 벗겼기 때문이다. 그녀의 매서운 시선 앞에서는 어떤 거짓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신 총장도 오늘만큼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원인 모를 불안감이 아침 회의 내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 한태호가 있었다. 신 총장의 남편은 태호가 4살이 되던 해 대테러 작전 중 폭발 사고로 장렬히 전사했다. 남편의 군번줄을 부여잡고 오열했던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홀로 아들을 강하게 키워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잠든 아이의 볼에 얼굴을 비비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한태호는 엄마가 곁에 없는 시간을 투정 부리는 대신 엄마처럼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속 깊은 청년으로 자라났다. 급기야 올해 초 한태호는 헬기 레펠과 산악 생존 훈련으로 곰이 악명 높은 경기도 이천의 제3공수 특전 여단 흑표부대에 자원 입대했다. 신 총장은 핏줄에 흐르는 군인의 본능을 존중하여 묵묵히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막상 아들을 사지로 보낸 어미의 심정은 매일 밤 타들어갔다. 총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아들의 안부를 묻는 것은 그녀의 신념에 어긋나는 짓이었다. 철저히 원칙을 지키며 일반 면회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드디어 달력에 붉게 동그라미를 친 바로 그날이 밝은 것이다. 오후 3시 정각, 신 총장은 수행 비서에게 비공개 개인 일정이 있다는 짤막한 지시만 남긴 채 본관을 빠져나왔다. 평소 호위하던 헌병 차량이나 참모진의 수행은 일절 거절했다. 그녀는 직접 몰고 다니는 구형 검은색 그랜저 운전석에 올라탔다. 차창에 선팅이 짙게 깔린 것을 확인한 신 총장은 별 4개가 박힌 전투복 상의를 벗고 뒷좌석에 둔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수한 남색 카디건과 짙은 면바지, 그리고 편안한 로퍼 차림이었다. 룸미러를 보며 헝클어진 단발머리를 정돈하는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웠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수장이 아니라 군대 간 아들을 보려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서는 평범한 50대 엄마의 모습 그 자체였다. 계룡에서 이천까지는 차로 꼬박 2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다.
신 총장은 고속도로를 타고 매섭게 질주했다. 창밖으로는 스산한 늦가을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텅 빈 들녘을 바라보며 그녀는 핏덩이 같던 한태호를 처음 안았던 산부인과에서의 기억을 회상했다. 20대 후반의 열혈 대위였던 그녀는 출산 휴가도 채우지 못한 채 작전 투입 명령을 받고 시골의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야만 했다. 뒤돌아서며 피눈물을 삼켰지만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은 사치라고 세뇌하며 버텼다. 다행히 한태호는 엇나가지 않고 훌륭히 자라주었다. 검도와 크로스핏으로 단련된 다부진 체격에 고교 시절 내내 무도대회 입상을 휩쓸 정도였다. 아들은 늘 엄마의 제복 입은 뒷모습을 동경한다며 특수부대 입대를 꿈꿔왔다. 신 총장은 아들의 굳은 의지가 대견하면서도 이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군대, 특히 특수전 부대라는 조직은 뜨거운 전우의 이면에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함과 부조리가 풀리를 틀고 있는 곳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 자신이 그 폐쇄적인 시스템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온 장본인이었다. 국도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로 진입하자 이천 특유의 울창한 산세가 그녀를 맞이했다. 흑표부대는 작전의 기밀성을 위해 인적 드문 산비탈 깊숙한 곳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부대 위병소 앞에 도착한 신 총장은 차창을 내리고 방문객 명부를 작성했다. 초병은 평범한 주민등록증과 면회 신청서를 힐끗 살핀 뒤 건성으로 경례하며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육군 서열 1위의 수장이 제 발로 찾아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다. 한적한 공터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자 신 총장은 심호흡을 하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다. 한태호를 안아본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다. 지옥 같은 공수 훈련을 버텨내고 자대에서 혹독한 적응기를 마쳤을 아들은 꽤 늠름한 맹수로 변해 있을 터였다. 신 총장은 뒷좌석에 둔 보냉백에서 아들이 환장하던 수제버거와 마카롱 세트를 꺼내 챙겼다. 부대 내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미리 꼼꼼히 신경 쓴 품목들이었다. 면회객 안내선을 따라 걷는 동안 멀리서 타이어를 끌며 산악 구보를 하는 장병들의 거친 숨소리와 군가가 귓전을 때렸다. 땀내와 흙먼지가 뒤섞인 이 익숙한 공기는 그녀의 젊은 날을 불태웠던 과거의 향수를 강렬하게 자극했다.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낡은 면회실 앞에는 면회 수칙이 빼곡히 적힌 입간판이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신 총장의 시야에 플라스틱 테이블에 335 모여 앉은 면회객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전방 부대 특유의 스산함 속에서 여자친구가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는 커플도 있었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아들을 기다리는 노부부도 보였다. 신 총장은 눈에 기지 않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벽걸이 시계는 4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면회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분. 그런데 기묘하게도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실전에서 수류탄 파편이 튀고 총탄이 빗발치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얼음처럼 냉철했던 그녀의 이성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짙은 불길함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세포 하나하나가 경고음을 울리는 듯한 기분에 신 총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무릎을 꽉 쥐었다. 창밖의 붉은 노을이 유난히도 불길한 핏빛으로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을 때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면회실 안쪽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복도에서 군화 발소리가 들리더니 앳된 얼굴의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신 총장은 숨을 죽인 채 출입구에 시선을 고정했다. 잠시 후 물이 맨 뒤에서 머뭇거리며 나타난 실루엣에 신 총장은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한태호. 일병. 활기차게 입대하던 청년의 생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잔병처럼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이 서 있었다. 한태호의 상태는 처참했다. 오른쪽 관자놀이 부근은 둔기에 맞은 듯 퉁퉁 부어올라 검붉은 피멍이 선명했고 턱관절은 비정상적으로 부어올라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군화를 끌며 다가오는 아들의 우측 발목은 깁스라도 한 것처럼 심하게 뒤틀려 있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고 있었다. 의자를 걷어차듯
벌떡 일어난 신 총장은 단숨에 아들에게 다가갔다. 한태호는 핏줄 선 눈으로 엄마를 보며 애써 입꼬리를 올렸지만 찢어진 입가에서 핏방울이 배어나왔다. 와락 아들을 품에 앉아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파스 냄새와 덜 마른 피비린내가 훅 끼쳐왔다. 신 총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태호야,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어떤 놈이 이따위로 만들었어? 한태호는 다급히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간 산악 행군하다가 절벽에서 좀 굴러떨어져서 진짜 괜찮아요. 그러나 30년간 숱한 사상자를 봐온 특수전 교관 출신 신 총장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찢어진 관자놀이는 둔탁한 군화발에 짓밟힌 흔적이었고 터진 입술은 가혹한 구타로 치아가 잇몸을 파고든 전형적인 폭행의 결과물이었다. 절룩거리는 발목 역시 안전사고가 아니라 쇠파이프 같은 흉기에 맞은 골절상임이 틀림없었다. 신 총장의 눈동자에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당장이라도 헌병대를 부르고 싶은 활화산 같은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아들이 겪었을 공포를 자극할까봐 억지로 표정을 굳혔다. 그녀는 한태호를 의자에 조심스레 앉히고 햄버거의 포장지를 벗겨주었다. 일단 먹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아들은 손을 덜덜 떨며 햄버거를 받았지만 턱이 아파개미할 듯 빵 끄트머리만 간신히 뜯어먹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신 총장의 손톱이 살점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감히 내 목숨보다 귀한 새끼를 벌레 취급해? 내 놈들 소속이 어디든 내 손으로 지옥불에 쳐넣어주마. 그녀의 내면에서 피의 숙청이 선고되고 있었다. 신 총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대 내 가혹행위의 배후를 캐물었지만 한태호는 철저히 입을 닫았다. 그저 유격훈련이 고되다는 핑계만 기계적으로 읊조릴 뿐이었다. 텅 빈 아들의 눈동자 속에는 끔찍한 공포가 각인되어 있었다. 자신이 밀고자가 되는 순간 닥쳐올 악마 같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음이 명백했다. 60만 대군을 호령하는 최고 권력자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핏줄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신 총장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어설픈 동정 대신 확실한 처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30분이라는 야속한 면회 시간 동안 신 총장은 상처투성이인 아들의 거친 손을 말없이 쓰다듬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훼손된 손바닥이 부대의 참상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태호야,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옥을 끝내주마. 며칠만 더 버틸 수 있겠니? 한태호는 붉어진 눈시울로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방울이 맺혔으나 결코 떨어뜨리지는 않는 도끼. 그것은 틀림없는 특수전 전사의 핏줄을 증명하고 있었다. 신 총장이 아들의 등을 다독이며 마지막으로 꽉 끌어안던 찰나 황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면회실 철문이 거칠게 열어 젖혀졌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낯선 자들이 들어서는 순간 신 총장의 두 눈에 차가운 살기가 스쳤다. 단번에 내 아들의 숨통을 조인 악마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신서연 총장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분노가 흘러내렸다. 선두의 선자는 어깨에 무궁화 2개를 오만하게 달고 있는 중령이었다. 185cm는 가볍게 넘는 거구의 뱀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40대 중반의 사내였다. 전투복 가슴팍에 박힌 대대장 명찰에는 강도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제30 수특여단 제2대를 쥐고 흔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대대장이었다. 강중령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자는 더 교활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다이아몬드 3개를 번쩍이는 대위였다. 가슴의 명찰에는 윤시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부대 내에서 악명 높은 중대장이었다. 두 장교는 이곳이 자신들의 사냥터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면회실을 활보했다. 강중령이 먹잇감을 찾듯 병사들을 노려보자 윤대위는 짝다리를 짚고 껌을 씹으며 서 있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음침한 기운을 풍기며 마지막 병사가 등장했다. 3개의 역삼각형 계급장을 단 20대 중반의 사내는 마치 들개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명찰의 이름은 정태호. 그의 왼팔에는 면회실 관리병 완장이 피 묻은 훈장처럼 감겨 있었다.
신 총장은 들키지 않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30년간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베테랑 특전사의 감각이 맹렬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저 세 명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사륙에 미친 포식자들이었다. 강중령의 안광은 독사처럼 번뜩였고 윤대위는 먹잇감을 비웃는 하이에나 같았으며 정병장의 입술은 잔인하게 비틀려 있었다. 신 총장이 곁눈질로 동태를 살피니 다른 가족들은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듯 일제히 고개를 파묻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닿은 아들 태호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흔들렸다. 태호는 강중령 패거리를 확인한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극도의 공포에 질려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신 총장의 뇌리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저놈들이 바로 내 아들의 영혼을 짓밟은 쓰레기들이다. 심장 깊은 곳에서 화라산 같은 사리가 폭발했지만 그녀는 순박한 시골 어머니의 가면을 완벽하게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강중령은 마치 수용소 소장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순시하더니 태호를 발견하고는 기분 나쁜 실소를 터뜨렸다. 그가 눈짓을 주자 윤대위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따랐다. 행동대장 격인 정병장이 성큼성큼 다가와 태호의 테이블을 발로 툭 찼다. 그리고 신 총장이 밤새 직접 구워온 수제 쿠키 상자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정병장이 상자를 달그락거리며 악마처럼 속삭였다. 한태호 일병, 엄마 품이라고 아주 뼈가 빠졌네. 짬통에 처박히고 싶냐? 태호는 스프링처럼 튕겨 허리를 펴고 양손을 무릎에 붙였으나 공포로 인해 치아가 부딪히는 소리까지 나고 있었다.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문 신 총장 앞에서 정병장이 보란듯이 손을 놓아 쿠키 상자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정성스럽게 구운 과자들이 흙먼지 묻은 구나 밑창 주위로 산산조각이 났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한태호 일병, 기어 다닐 시간이다. 청소해. 태호가 반사적으로 바닥에 엎드려 부서진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신 총장이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고 몸을 일으키자 정병장이 짝다리를 짚으며 그녀의 어깨를 툭 밀쳐냈다. 할매, 면회 왔으면 얌전히 구경이나 하쇼. 군대 밥 먹는 놈은 이렇게 크는 거니까. 신 총장은 그 불손한 손길에도 동요 없이 정병장의 멱다귀를 뚫어버릴 듯한 눈빛을 보냈으나 멍청한 사병은 그 사리를 전혀 읽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그녀의 머릿속 블랙박스는 이놈들을 어떻게 도륙할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건방진 정병장의 패악질과 그 뒤에서 킬킬대는 강중령, 윤대위의 구역질 나는 얼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태호가 맨손으로 흙 묻은 파편을 쓸어 담는 와중에 정병장이 군화발로 제일 큰 조각을 지시겨버렸다. 태호가 그것마저 주우려 손을 뻗자 이번엔 군화코로 태호의 손목을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파편이 튀며 태호의 손등에 핏방울이 맺혔다.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던 정병장이 기어이 태호의 명치를 툭 차올렸다. 장난을 빙자한 잔혹한 폭력이었다. 태호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고꾸라지자 테이블 아래 신 총장의 주먹에서 기어이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분노로 심장혈관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이 피라미드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이 썩어빠진 부대 전체를 날려버릴 완벽한 명분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인내였다. 강중령과 윤대위는 말리기는커녕 핸드폰을 꺼내 이 가학적인 쇼를 촬영하려는 듯 만지작거렸다. 태호가 피나는 손으로 과자를 다 긁어 모으자 정병장이 그 상자를 낚아챘다. 그는 온전한 쿠키 하나를 꺼내 쩝쩝 소리를 내며 과장되게 씹어 삼켰다. 쓰레기치곤 맛이 좋네. 조롱을 내뱉은 그는 남은 상자를 아예 쓰레기통 옆 구석으로 시원하게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 난 과자들이 먼지구덩이에 처박혔다. 정병장이 태호의 머리통을 툭툭 치며 명령했다. 가서 핥아먹어. 떨어진 거 남김없이 핥아먹으라고 개새끼야. 태호의 안색이 시체처럼 질렸다. 절망에 빠진 눈동자가 애처롭게 어머니를 향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에 박살난 자존심과 공포가 뒤엉킨 아들의 눈망울을 보며
신 총장은 피눈물을 삼키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전부 지켜보고 있으니 이 마지막 고비만 버티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태호가 쓰레기통 앞으로 기어가 두 무릎을 꿇었다. 수치심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물이 묻은 쿠키 조각을 주워 입으로 가져가는 찰나였다. 번쩍 신 총장이 맹수처럼 튀어나갔다. 순식간에 아들 앞을 가로막은 그녀의 기세에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다. 정병장과 신 총장의 거리는 불과 한참이었다. 신 총장은 감정을 철저히 억누른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선 넘지 마라. 내 아들 입에 쓰레기를 넣게 둘 순 없다. 정병장의 눈동자가 황당함으로 커지더니 이내 악의적인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한낱 힘없는 민간인 아줌마가 병장인 자신을 막아섰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정병장이 침을 탁 뱉으며 으름장을 놨다. 돌았나 진짜? 늙은이가 눈에 뵈는 게 없어? 당신 새끼가 폐급이라 정신교육 중인데 어디서 치맛바람이야? 진짱에서 워둘선대 찻찌기 싫으면 찌그러져. 신 총장은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정병장의 동공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게 국군이 규정한 훈련 지침인가? 이건 비열한 사적 제재이며 명백한 범죄다. 당장 행동을 멈춰라. 정병장의 핏대가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이성을 잃은 그가 양손으로 신 총장의 가슴팍을 거칠게 때밀었다. 일반 여성이었다면 나뒹굴었을 힘이었지만 30년간 살상무술로 단련된 그녀는 발의 중심을 순식간에 틀어 충격을 흡수하며 단 한 걸음만 뒤로 밀렸을 뿐이다. 당황한 정병장이 도리어 쌍욕을 퍼부었다. 미친년이 돌았나. 군부대에서 민간인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확 밟아버릴라. 그 난장판에 뒷짐을 지고 있던 강도영 중령이 마침내 나섰다. 벌레를 쳐다보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어머니 정병장이 조금 거칠긴 해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한태호 일병은 아직 군인 티를 못 벗은 고문관이라 우리가 친히 사람을 만들어주는 중입니다. 군대 내부의 교육 방식이니 치맛자락 걷어붙이고 그만 빠지시죠. 강중령은 파리를 단번에 쫓아내듯 거만하게 손짓했다. 옆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던 윤시우 대위도 비열하게 이죽거렸다. 대대장님 말씀 새겨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사회에서 얼마나 오냐오냐 키우셨는지 몰라도 군대는 까라면 까는 곳입니다. 이 정도 굴려서 죽지 않으니까 유난 떨지 말고 비키시죠. 신 총장의 시선이 강중령의 무궁화 2개와 윤대위의 다이아몬드 3개를 싸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국가가 태호를 지키라고 부여한 지휘관 계급장이었다. 그러나 저들은 지휘관이 아니라 악마들의 포식 파티를 주최한 쓰레기들이었다. 그들이 직접 범죄를 방조하고 쾌락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신 총장을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봉인이 산산조각 났다. 강중령이 턱짓으로 승인을 내리자 신이 난 정병장이 태호의 뒷덜미를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쓰레기통 옆 바닥으로 처박았다. 쿵 소리와 함께 태호의 이마가 타일 바닥에 짓찢겨졌다. 정병장은 더러운 군화로 태호의 뒷목을 꾹 짓누르며 낄낄댔다. 한태호 일병. 효도해야지. 엄마가 싸온 구호물자니까 혓바닥으로 깨끗이 핥아 청소 실시. 짐승처럼 짓눌린 태호의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부대에 복귀한 뒤 쏟아질 끔찍한 보복을 알기에 소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흙 묻은 과자를 향해 천천히 혀를 내밀려 했다. 바로 그 찰나. 신 총장의 오른손이 코트 안쪽 비밀 주머니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의 거친 손끝에 영하의 온도처럼 차가운 티타늄 기기가 닿았다. 대한민국 군통수권 서열을 움직이는 최고위급 암호화 통신, 육군 참모총장 전용 비상 단말기였다. GPS 추적조차 불가능한 국가 최상위 보안망이 내장된 물건이었다. 신 총장이 코트 안에서 그 묵직한 검은색 기기를 꺼내 들었다. 언뜻 보면 투박한 스마트폰 같았으나 윗면에는 황금색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문장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강중령과 윤대위, 정병장은 그저 다급한 엄마가 경찰에라도 전화하려는 줄 알고 배를 잡고 폭소했다. 강중령이 코웃음을 쳤다.
헌병대라도 부르시게. 아줌마, 이 부대 헌병대장이 내 동기야. 어디 마음껏 전화 돌려봐. 신 총장은 침묵한 채 지문 인식기에 엄지를 올렸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군사 1급 기밀망이 개방되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특수전 사령부의 한라인 아이콘을 눌렀다. 연결음이 1초도 채 울리지 않아 전화기 너머로 바짝 군기가 든 중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통신 보안. 특전사령관 박건우 중장입니다. 총장님, 하달하실 명령이 있으십니까? 신 총장은 저승사자보다 더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어조는 호수처럼 잔잔했으나 그 이면에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박사령관, 나 신서연이다. 현재 2000 제30 수특전 여단 비호부대 면회실에 있다. 참모 총장인 내가 이곳에서 일개 병장에게 물리적 위협을 당했고 대대장과 중대장은 이를 즐기듯 방관 중이다. 내 아들 한태호 일병을 향한 잔혹하고 조직적인 가혹 행위 증거도 이미 내 스마트폰에 확보했다. 즉시 최정예 헌병 무장 병력을 태운 특전사 헬기 2대를 띄워라. 육본 감찰실장에게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동승시켜라. 도착 직후 이 부대 대대장 강도영 중령과 중대장 윤시우 대위를 하극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체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수화기 너머로 박사령관이 너무 놀라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총장님,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것이 맞습니까? 감히 총장님께 폭력을. 신 총장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상황 묻지 말고 즉각 지시를 이행해. 1초도 지체하지 마라. 이건 전시 상황에 준하는 명령이다. 뚝. 통화가 종료되었다. 신 총장은 특수통신 단말기를 코트 안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강중령을 서늘하게 응시했다. 강중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1%도 인지하지 못한 채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고 윤대위 역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정병장은 마치 무대 위의 광대처럼 신이 나서 태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롱을 이어갔다. 이 어리석은 세 사람은 까맣게 모른 채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들이 쌓아온 군 생활이 불과 10분 뒤면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이다. 신 총장은 천천히 걸어가 아들의 굽은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났지만 단단한 음성으로 속삭였다. 태호야, 다 끝났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이제 5분만 눈을 감고 있거라. 태호는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그는 숨이 솟는 듯했다. 늘 자신을 걱정하며 바라보던 다정한 어머니의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사막의 전장에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던 냉혹한 킬러의 본능과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의 압도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태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어머니가 봉인했던 힘을 마침내 해방시켰으며 자신을 짓밟던 이 지옥 같은 부대가 통째로 뒤집힐 것이란 사실을. 신서연 총장이 무전기 같은 투박한 단말기를 코트 속에 숨기자 소란스럽던 면회실 내부에 폭풍전야 같은 기괴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강도영 중령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실소를 터뜨리며 한쪽 눈썹을 까딱였다. 윤시우 대위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서서 신 총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정태호 병장은 대놓고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다. 강중령이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입을 열었다. 어디 뭐 국방부 민원실에라도 전화하셨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헌병대든 경찰이든 다 부르십시오. 우리는 규정에 입각한 얼차려를 부여했을 뿐이니까요. 윤 대위가 뱀처럼 미끌거리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대대장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여긴 민간 사회가 아니라 철저한 계급 사회인 군대입니다. 군대 문턱도 안 밟아본 아줌마가 병사들 군기 잡는데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심각한 영업 방해이자 월권 행위죠. 정병장은 한술 더 떠 태호의 옆자리로 다가가더니 그의 어깨뼈를 으스러뜨릴 듯 강하게 꽉 움켜쥐었다. 태호는 고통에 몸을 떨었지만 공포에 질려 감히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정병장은 뱀이 퓰리를 틀듯 태호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섬뜩하게 속삭였다. 한태호 일병. 네 애미가 아주 무덤을 파는구나. 오늘 면회 끝나면 샤워장 뒤로 튀어와라. 소대 애들 다 집합시켜서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태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로 애처롭게 어머니를 찾았다. 신 총장은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야, 두려워할 것 없다. 저 벌레 같은 놈들이 널 건드리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테니. 강중령은 신 총장의 당당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파대소를 터뜨렸다. 아주머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여기가 동네 예비군 훈련장인 줄 아십니까? 여긴 대한민국 최정예 살인 기계들을 키워내는 제3특수전 여단입니다. 우리 부대원들의 생사 여탈권은 온전히 지휘관인 제게 있습니다. 외부의 하찮은 간섭 따윈 통하지 않는 성역이란 말입니다. 신 총장은 강중령의 턱을 치켜든 얼굴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표면적으로는 멈춘 호수 같았으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수백 명의 적을 도륙하던 야수의 피가 끓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그녀 역시 흙먼지를 마시며 이 특전사 연병장을 구르던 인간 병기였다.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으로 적진 최전방의 낙하산 하나로 침투해 요인 암살을 수행했고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 총알 빗발을 뚫고 인질들을 구출해 훈장을 받은 전설이었다. 그녀는 특수부대의 생리를 뼛속까지 꿰뚫고 있었으며 엘리트주의라는 핑계로 괴물처럼 변해버린 그들의 썩어빠진 선민의식도 혐오하고 있었다. 강중령은 바로 그 구역질 나는 군사 문화가 만들어낸 끔찍한 돌연변이일 뿐이었다. 신 총장은 굳이 입을 열어 쓰레기들과 혀를 섞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손목에 찬 전술용 아날로그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현재 시각 16시 40분. 계룡대 특수작전 지휘부에서 이곳 이천까지 UH-60 블랙호크를 띄우면 비행에만 20분이 소요된다. 비상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무장 병력이 탑승하는 시간을 넉넉히 잡아도 도합 30분이면 충분했다. 늦어도 17시 10분이면 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헬기 편대가 나타날 것이다. 신 총장은 머릿속으로 초단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30분. 강중령은 그녀가 대꾸도 못하고 시계만 쳐다본다고 착각하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목을 좌우로 꺾으며 윤대위에게 지시를 내렸다. 윤대위, 보아하니 훈훈한 모자 상봉은 막을 내린 것 같군. 저 패급 병사 끌고 즉시 내무반으로 복귀해라. 윤대위가 깍듯이 경례하며 화답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대대장님. 이어서 윤대위는 면회실에 있던 전체 인원을 향해 호랑이처럼 포효했다. 휴식 끝. 전 병력 동작 그만. 차려 자세 취해. 면회 중이던 다른 5명의 병사들은 먹던 치킨과 피자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기겁하며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부동 자세를 취했다. 태호 역시 반사적으로 엉덩이를 들려 했으나 신 총장이 강인한 악력으로 아들의 어깨를 짓눌러 벤치에 다시 고정시켰다. 신 총장은 맹수처럼 형형한 눈빛으로 윤 대위의 눈동자를 찔러갈 듯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공식 면회 종료 시각까지 정확히 10분 30초 남았다. 내 아들의 귀대는 10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윤 대위의 비열한 미소가 순식간에 구겨졌다. 그는 군화를 거칠게 굴리며 신 총장 앞까지 바짝 다가와 으름장을 놓았다. 어머니, 지금 제 인내심을 테스트하시는 겁니까? 여긴 군부대고 전 이 녀석들의 생명줄을 쥔 중대장입니다. 제가 까라면 까는 거고 가라면 가는 겁니다. 신 총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빙산처럼 차갑게 받아쳤다. 육군 규정 제47조 2항. 지휘관은 전시나 사변이 아닌 이상 민간인과 약속된 면회 시간을 임의로 박탈할 수 없다. 네가 알량한 중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다고 해서 군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강중령이 핏대를 세우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 아줌마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좋아. 법대로 좋아하시니 우리도 강제로 집행해드리지.
그는 턱짓으로 정병장에게 사냥 명령을 내렸다. 정병장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태호의 전투복 멱살을 우악스럽게 틀어쥐었다. 태호가 새샘거리며 맥없이 끌려가려는 찰나 벼락처럼 튀어오른 신 총장의 오른손이 정병장의 손목을 낚아챘다. 30년간 실전 무술과 근접 격투 CQC로 단련된 그녀의 소나기는 마치 강철 펜치 같았다. 우두둑. 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정병장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악, 내 뼈. 이 미친 아줌마가 미쳤나. 신 총장은 자비 없이 정병장의 손목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리며 태호의 멱살에서 손을 뜯어냈다. 고통의 눈물이 찔끔 맺힌 정병장은 붉게 달아오른 손목을 감싸쥔 채 뒷걸음질을 쳤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통증과 어처구니 없는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강중령과 윤대위는 두 눈을 의심하며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평범해 보이던 50대 여성이 현역 특수부대원의 팔을 단숨에 제압해버린 초현실적인 광경 때문이었다. 이내 정신을 차린 강중령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당신 제정신이야? 방금 현역 군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어. 이건 현행범으로 구속될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신 총장은 피식 웃으며 강중령의 코앞까지 한 걸음 바짝 다가섰다. 그녀의 체구는 165ccm 남짓으로 덩치 큰 강중령의 어깨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수의 살기는 덩치 큰 사내들을 질식시킬 듯 압도적이었다. 신 총장은 바닥으로 깔리는 서늘한 저음으로 일갈했다. 공무집행방해? 지나가던 개가 웃겠군. 그럼 내 놈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짓거리는 뭔데? 부모 면회 온 병사를 개패듯 구타하고 군화 발로 짓밟은 짬밥을 강제로 입에 쑤셔 넣는 게 대한민국 육군의 공무 수행인가? 그건 명백한 고문이자 군형법상 가혹행위다. 정곡을 찔린 강중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으나 금세 뻔뻔한 낯짝으로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건 특수전 수행을 위한 극한의 정신력 배양 훈련입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민간인 아줌마가 뭘 알겠습니까? 군대는 지옥이어야 합니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나약한 새끼는 실전에서 부대원 전체를 몰살시키니까요. 우린 저 패급을 살려보려고 피눈물 나게 단련시키는 겁니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나약한 새끼는 실전에서 부대원 전체를 몰살시키니까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나약한 새끼는 실전에서 부대원 전체를 몰살시키니까요. 상신 상태가 썩어 빠진 나약한 새끼는 실전에서 부대원 전체를 몰살시키니까요. 신 총장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느릿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디스트적인 폭력 욕구 해소와 실전 훈련을 구별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지휘관 자리에 앉아 있군. 강중령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하! 동사무소 예비군 통지서나 받아본 여편네가 군사학을 논하십니까? 군복 구경이나 해보셨습니까? 신 총장은 멍청한 도발에 입을 닫았다. 대신 묵묵히 시계의 야광 초침을 응시했다. 현재 시각 16시 50분. 심판의 시간까지 정확히 20분이 남아 있었다. 신 총장의 무거운 침묵을 두려움으로 착각한 강중령은 승리감에 도취해 낄낄거렸다. 그는 윤대위의 어깨를 툭툭 치며 호기롭게 지시했다. 윤대위, 당장 저 아줌마 주민등록번호 파악해서 군 법무부에 고발장 접수해. 초병 및 상관 폭행, 특수 공무집행 방해, 모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영혼까지 털어서 민간 교도소로 보내버리자고. 윤대위는 즉시 수첩을 꺼내들며 악독하게 웃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겠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다른 면회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파리해진 안색으로 이 참극을 지켜보았다. 누구 하나 정의감을 발휘해 나서는 이가 없었다. 이 폐쇄된 공간에서 강중령과 윤대위는 곧 법이자 신이었다.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순간 남겨진 아들들이 어떤 지옥도를 겪게 될지 뻔히 알았기 때문이다. 신 총장은 공간을 짓누르는 이 음습한 공포의 냄새를 맡았다. 간부들의 폭거 앞에 무기력하게 숨죽여야 하는 부모들,
이것이 자신이 통치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강중령은 기고만장한 태도로 다시 정병장을 윽박질렀다. 정병장, 뭐해? 당장 저 새끼 끌어내서 연병장이나 굴려. 정병장은 퉁퉁 부어오른 손목을 쓸어내리며 멈칫거렸다. 뼈마디가 부서질 듯했던 방금 전의 끔찍한 감각이 뇌리에 박혀 선뜻 나서지 못한 것이다. 강중령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빽 질렀다. 군기가 빠져가지고 내 말이 장난 같아? 정병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억지로 태호를 향해 발걸음을 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 총장의 반경 1m 이내로 들어가지 않으려 극도로 몸을 사렸다. 태호는 불안하게 요동치는 눈동자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신 총장은 태호를 향해 작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그 무언의 메시지를 읽은 태호는 입술을 깨물며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버텼다. 초조해진 정병장이 멀찍이 서 손을 뻗어 태호의 소매자락을 낚아채려던 찰나였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창밖 먼 산 너머에서 웅웅거리는 묵직한 진동이 지면을 타고 전해졌다. 처음에는 파리떼의 날갯짓처럼 미약했으나 불과 몇 초 만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굉음으로 팽창했다. 공수훈련에 이골이 난 강중령과 윤대위의 귀는 그 소리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챘다. 두 사람의 오만하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군용 헬리콥터의 터보샤프트 엔진과 로터 블레이드가 공기를 찢는 파열음이었다. 게다가 단일 기체가 뿜어내는 소음이 아니었다. 최소 편대 규모의 헬기들이 대형을 갖춰 진격하고 있었다. 강중령이 다급하게 창틀에 매달려 밖을 응시했다. 흐린 회색빛 하늘 끝자락에 여러 개의 맹금류 같은 검은 실루엣이 나타났다. 이천 상공을 향해 시속 200km가 넘는 무서운 속도로 쇄도하는 헬기 편대였다. 핏기가 가신 강중령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윤대위 역시 유리창에 코를 박듯 매달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대체 저게 뭡니까? 오늘 우리 여단 훈련 스케줄표에는 공중 강습 계획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윤대위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강중령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강중령은 허둥지둥 전술벨트에서 무전기를 뽑아들고 주파수를 돌렸다. 지휘 통제실. 여기 대대장 강도영 중령이다. 귀관들 눈에는 하늘 안 보여? 지금 당장 우리 부대 방공망 뚫고 진입하는 저 헬기 편대 정체가 뭔지 즉각 보고해. 치직거리는 노이즈를 뚫고 작전과 당직 사령의 뒤집어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때렸다. 대대장님, 저희도 방금 CP를 통해 하달받았습니다. 계룡대 특수전 사령부에서 데프콘급 긴급 출동 명령을 때렸다고 합니다. 여단장님께서도 지금 패닉 상태로 지휘 통제실로 뛰어오셨습니다. 강중령의 손가락에 힘이 풀리며 하마터면 무전기를 바닥에 박살낼 뻔했다. 특수전 사령부. 그 단어가 뇌리에 꽂히는 순간 등골에 서릿발이 내렸다. 특전사령부는 전국 방방곡곡의 공수여단을 쥐락펴락하는 최상위 군령기관이었다. 게다가 사령관은 하늘 같은 쓰리스타였다. 강중령은 전투복 깃에 달린 은빛 무궁화 2개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별 3개와 무궁화 2개 사이에는 까마득한 우주 같은 4계급의 절대적인 격차가 존재했다. 다가오는 블랙호크 편대의 굉음은 이제 면회실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맹렬해졌다. 방음 처리된 유리창이 미친 듯이 덜덜거렸고 천장에 낡은 형광등이 번쩍거리며 희뿌연 먼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패닉에 빠진 민간인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공포에 질려 창밖의 괴물 같은 기체들을 쳐다보았다. 강중령은 삐걱거리는 고개를 돌려 신 총장을 바라보았다.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도 신 총장은 아들 옆에 앉아 차분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한치의 동요도 없는 반석 같은 자태. 마치 이 거대한 스펙터클을 자신이 직접 연출하기라도 한 것처럼 완벽히 통제된 평온함이었다. 그 기괴한 대비를 목격한 순간 강중령의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불길함이 엄습했다. 설마
아까 이 여편네가 허공에 대고 짓거렸던 그 쇼가 그래서 진짜 헬기가 뜬 거라고? 육본 참모총장, 사령관? 강중령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그 터무니없는 가설을 뇌에서 삭제했다. 동네 아줌마가 육군 서열 1위일 확률은 로또를 연속 2번 맞을 확률보다도 낮았다. 절대 그럴 리가 없었다. 평범한 민간인 여성이 국가 최정예 특전사령부의 병력을 임의로 움직일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강중령의 굵은 손마디는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윤대위 역시 이마에 식은땀이 맺힌 채 불안감을 억누르지 못하고 강중령에게 바싹 다가가 속삭였다. 대대장님, 설마 아까 그 전화가 진짜. 강중령은 신경질적으로 손을 저으며 말을 잘랐다. 헛소리 마. 갑작스러운 기동 훈련이 잡혔을 뿐이야. 그저 재수 없는 우연이라고. 그러나 그의 쩍쩍 갈라진 목소리 속에는 지독한 공포가 배어 있었다. 프로펠러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면회실 유리를 깨뜨릴 듯 진동했다. 복도 밖에서는 헌병과 당직병들이 우왕좌왕하며 뛰어다니는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전 병력 비상. 연병장의 블랙호크 2기 강화 중. 전원 위치로. 누군가의 다급한 무전소리에 강중령은 허겁지겁 창틀에 매달렸다. 그리고 시야에 들어온 풍경은 그의 숨통을 완전히 틀어막았다.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 중인 육중한 대형 헬기 2대. 그 검은 동체 옆면에는 특전사령부를 상징하는 독수리 마크가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회전익이 멈추기도 전에 헬기 도어가 거칠게 열렸다. 가장 먼저 흙먼지를 뚫고 구령에 맞춰 내린 자의 어깨 위에는 은빛 별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3스타, 즉 특전사령관 박건우 중장이었다. 강중령의 핏기가 싹 가시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고 두 다리는 마치 젤리처럼 무너져 내렸다. 뒤늦게 창가로 붙은 윤대위 역시 사령관의 계급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호흡곤란이 온 듯 목을 부여잡았다.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한 정병장은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직속 상관인 강중령과 윤대위가 사시나무 떨듯 떠는 꼴을 보며 거대한 파멸이 몰려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중무장한 호위 병력을 대동한 장성급 지휘관들이 곧장 면회실을 목표로 돌진하듯 걸어오고 있었다. 박건우 중장의 안면 근육은 분노로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 좌측에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을 맡고 있는 투스타 소장도 바짝 붙어 걸었다. 후방에는 붉은 완장을 찬 헌병대와 응급키트를 든 군의관들까지 줄지어 따랐다. 강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뇌리에 벼락이 치는 듯한 절망감이 덮쳤다. 그 평범해 보이던 아줌마의 전화 한 통이 군 수뇌부를 통째로 움직인 기적 같은 현실. 자신들이 감당조차 못할 거물에게 치명적인 선을 넘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피부에 닿았다. 신 총장은 차가운 금속 재질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현재 시각 17시 6분. 자신이 계산했던 도착 시간보다 정확히 4분 이른 타이밍이었다. 작전 수행 능력에 합격점을 주듯 미소를 지은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부드럽게 불렀다. 태호야, 자세 고쳐 앉으렴. 우리를 모시러 올 귀빈들이 도착했단다. 태호는 욱신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고 그의 멍든 눈동자에는 혼란 속 한 줄기 빛 같은 기대감이 스쳤다. 강중령이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된 얼굴로 신 총장을 향해 비명을 쥐어짜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신 총장은 여유롭게 턱을 괴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굳이 내 입을 아프게 할 필요 없이 1분 뒤면 세상에서 가장 요란한 방식으로 증명될 테니까. 쾅! 면회실 철문이 경첩이 부서질 듯 뜯겨나갔다. 땀범벅이 된 군복 차림의 박건우 중장이 미친 듯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다. 그는 앉아있는 신 총장의 실루엣을 확인하자마자 스프링처럼 튕겨올라 완벽한 각도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총장님, 특전사령관 박건우 중장, 명받들고 도착했습니다. 그 우렁찬 관등 성명이 떨어지는 순간 좁은 면회실 내부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멈춰버렸다.
쓰리스타의 입에서 튀어나온 총장님이라는 단어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공간의 침묵을 찢어발겼다. 강도영 중령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의 혈색이 아니었다. 벌어진 턱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만 맴돌 뿐 성대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윤시우 대위는 충격에 다리가 풀려 뒤쪽 의자에 나동그라졌고 정태호 병장은 마치 돌덩이가 된 것처럼 굳어버렸다.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면회객들조차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를 지웠다. 박 중장은 성큼성큼 다가가 신서연 총장 앞에서 다시 한번 절도 있게 각을 잡았다. 사령관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신 총장은 찻잔을 내려놓듯 여유롭고 서늘한 자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박 중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다급하게 덧붙였다. 총장님, 옥체는 무사하십니까? 물리적 위협이 있었다는 긴급 무전을 받고 헬기를 띄웠습니다. 신 총장은 턱끝을 까딱이며 건조하게 답했다. 내 걱정은 말게, 박사령관.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내 아이는 전혀 무사하지 못하군.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만신창이가 된 태호가 서 있었다. 터져버린 입술과 피멍으로 부어오른 안화, 다리를 절뚝이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병사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한 박 중장의 안면 근육이 살기로 꿈틀거렸다. 그 살벌한 정적을 깨고 박살난 문틀 사이로 육중한 군화가 들어섰다. 전투복 어깨에 은빛 투스타를 단 남자, 육본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찰실장 최상우 소장이었다. 그의 등 뒤로는 완전 군장을 한 헌병, 특수경호대와 정밀 의료 키트를 맨 군의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최 실장 역시 신 총장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닥을 구르는 듯한 발구름과 함께 경례를 때렸다. 충성. 육본 감찰실장 최상우 소장. 총장님 하명에 따라 즉각적인 부대 감찰 및 전면 수사에 돌입하겠습니다. 신 총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벽구석에 벌레처럼 처박힌 셋을 차례로 지목했다. 저기 훈장처럼 무궁화 2개를 달고 있는 자가 부대 책임자 강도영 중령이고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다이아몬드 셋이 중대장 윤시우 대위다. 아, 그리고 내 아들에게 직접 손을 댄 쓰레기가 저 정태호라는 면회실 당번병이지. 최 실장의 눈에서 당장이라도 권총을 뽑을 듯한 광기가 뿜어졌다. 그제야 현실을 인지한 강중령이 바지에 오줌을 지릴 듯한 꼴로 기어와 신 총장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총장님, 맹세코 몰랐습니다. 이 병사가 총장님 자제분일 줄은 꿈에도. 신 총장은 혀를 차며 발밑에 강중령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영화의 동토보다 더 시린 시선이었다. 몰랐다라. 도대체 어느 대목을 몰랐다는 거지? 내가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총장이라는 걸 몰라서 개처럼 굴었나? 아니면 계급장 뗀 병사쯤은 함부로 패고 유린해도 된다는 군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인가? 논리적인 철퇴의 강중령은 대역죄인처럼 이마를 타일 바닥에 지식이며 입을 다물었다. 옆에 있던 윤대위도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고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정병장마저 백지장 같은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러나 신 총장은 쓰레기들에게 더 이상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박 중장에게 지시했다. 저놈들 숨소리도 듣기 싫으니 군의관부터 투입해서 내 아이 상태를 브리핑해. 상해 진단서는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체증하고. 박 중장의 호통에 대기하던 베테랑 군의관 2명이 응급 가방을 열고 태호에게 달라붙었다. 메스를 쥔 손처럼 정교하게 눈가에 출혈을 지혈하고 꺾인 무릎의 인대를 살피는 동안 태호는 굳은 표정으로 숨을 참았다. 신 총장은 그런 아들의 거친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머니의 체온은 따스했지만 혈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사례와 참담함이 얽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신속한 엑스레이 판독과 촉진을 마친 군의관이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보고드립니다. 좌측 안면부 심부 열상 및 안화골 미세 골절 의심, 하퇴부 인대 파열 초기 증상입니다. 군화발로 조준 타격한 흔적이 뚜렷하며 횟수는 최소 5차례 이상입니다.
그 끔찍한 진단명에 신 총장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가슴 폐부가 찢겨나가는 듯한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다시 눈을 떴을 때 여장부의 속눈썹에는 처절한 핏발과 눈물이 어렸지만 그녀는 결단코 울지 않았다. 대신 지옥문이 열린 듯 잔혹하리만치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꿰찼다. 박사령관, 지금 당장 내 아들을 수도통합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한다. 연병장에 블랙호크를 띄워라. 박 중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받들겠습니다. 복창한 뒤 통신병의 무전기를 낚아채 항공대에 긴급 이륙을 지시했다. 들것에 실려가던 태호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애처롭게 쳐다보았다. 신 총장은 다가가 아들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넘겨주며 귓가에 속삭였다. 태호야, 엄마가 여기서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고 곧 따라가마. 병원에서 따뜻하게 누워있어. 태호의 눈망울에도 굵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답게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호위 병력과 함께 태호가 면회실을 완전히 벗어났다.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면회실 철문이 완전히 닫히자 신 총장의 아우라가 돌변했다. 모성애는 사라지고 무자비한 심판관의 가면을 쓴 그녀가 바닥에 엎드린 강중령을 향해 구두굽을 울리며 다가갔다. 또각, 또각. 단조로운 구두 소리만이 숨막히는 침묵 속을 공명했다. 마침내 벌레 같은 강중령의 정수리 앞에 멈춰선 신 총장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저음으로 읊조렸다. 강도영 중령, 네 놈은 도대체 몇 년이나 이 신성한 군복에 기생해왔지? 강중령은 사형 선고를 앞둔 죄수처럼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22년 입고 있습니다. 신 총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물었다. 22년이라 육사 출신인가? 아, 아닙니다. 학사 장교 출신입니다. 특전사 베레모를 쓴 건 언제부터지? 15년 전 자원했습니다. 신 총장은 깊은 환멸이 담긴 한숨을 내뱉었다. 15년간 이 검은 베레모를 쓰고도 특전사의 긍지를 똥통에 쳐박았군. 나 역시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을 굴렀다. 우리가 배우는 살상 무술과 강인함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지. 내무반에서 부하의 정강이를 까라고 배운 양아치 짓거리가 아니야. 넌 최후의 보루라는 특전사의 명예에 똥칠을 한 역적이다. 강중령은 반론은커녕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신 총장의 매서운 추궁이 이어졌다. 똑바로 대답해. 내 아들 한태호 일병 하나만 이런 악질적인 취급을 당했나? 너희들의 그 추악한 장난질에 희생된 다른 병사들이 더 있나? 강중령은 시선을 피하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 비겁한 침묵 자체가 완벽한 자백이었다. 신 총장은 뒤편의 최 실장을 향해 가차없는 명령을 하달했다. 감찰실장, 들었나?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이 대대 전체를 탈탈 털어 병사 전원과 1:1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가해자 명단과 은폐 정황을 낱낱이 색출해라. 72시간 내로 요약 보고서를 내 집무실로 가져와. 최 실장은 군기를 바짝 들인 목소리로 복창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장님. 지시를 마친 신 총장은 다시 강중령의 앞댐으로 몸을 숙여 그의 어깨 견장에 손을 얹었다. 강중령이 감전된 것처럼 어깨를 파르르 떨었다. 신 총장의 길고 굳은 손가락이 그의 어깨를 장식하고 있는 2개의 은빛 무궁화를 감싸 쥐었다. 그 누구보다 단단히 꿰매어졌을 중령 계급장이었다. 그녀가 악력을 쥐고 거칠게 잡아당기자 투둑 툭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질긴 나일론 실밥이 맥없이 터져나갔다. 완력에 의해 무궁화 계급장이 강중령의 어깨에서 무참히 뜯겨나갔고 빛바랜 전투복 원단 위에는 흉터 같은 바느질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신 총장은 손에 쥔 무궁화 배지를 오물버리듯 강중령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바닥을 나뒹구는 철제 계급장의 쇳소리가 처량하게 울렸다. 그녀는 사신처럼 선고했다. 강도영, 넌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영구 제명이다. 그 말과 동시에 강중령의 남은 이성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는 시궁창에 버려진 자신의 무궁화를 동공이 풀린 채 응시했다. 젊음을 바쳤던 22년의 장교 생활. 엘리트 코스라 믿었던 15년의 특수전 이력이 한 줌의 먼지처럼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징벌의 칼날은 다음 타겟인 윤대위를 향했다. 이미 과호흡이 온 듯 땀방울을 비오듯 쏟아내고 있는 윤대위 앞으로 신 총장이 그림자를 들이웠다. 윤대위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윤시우 대위. 그녀의 호출에 윤대위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야, 양, 예, 총장님. 계급이 대위고 중대의 지휘관이지. 중대장의 교전 수칙 이전의 기본 임무가 무엇이냐? 윤대위가 입을 떼지 못하자 신 총장이 싸늘하게 일갈했다. 병력을 통솔하고 유사시 내 새끼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부모의 역할이다. 그런데 내 놈은 뭘 했지? 내 자식이 후임에게 짓밟히고 피를 흘리는 걸 구경하며 낄낄댔어. 장교의 자격조차 없는 버러지 같은 놈. 윤대위는 수치심과 공포에 얼굴을 바닥에 파묻었다. 신 총장의 손길은 자비 없이 윤대위의 어깨로 향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3개가 꿰매진 야전 계급장을 틀어주자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목에 스냅을 튕겨냈다. 부욱 하는 소리와 함께 위관 장교의 상징이 갈갈이 찢겨나갔다. 허공을 맴돌던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타일 바닥으로 비참하게 추락했다. 윤시우, 내 놈의 비루한 군 생활도 여기서 종결이다. 청천벽력 같은 불명의 저녁 통보에 윤대위는 정신을 잃을 듯 휘청거리며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헛구역질을 해댔다. 마침내 사륙전의 마지막 순서, 신 총장의 발걸음이 구석에 웅크린 정병장 앞에서 멈췄다. 정병장은 이미 혼이 빠져나가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몰골이었다. 새파랗게 질린 그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다. 신 총장은 발끝으로 정병장의 군화코를 툭 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꽂아 넣었다. 정태호 병장, 감히 내 아들의 살점을 찍고 바닥에 구르는 짬밥을 핥아먹으라 강요한 주범이 바로 너지. 심지어 나를 밀치고 위협까지 했어. 정병장은 기절할 듯 눈을 까뒤집으며 변명조차 내뱉지 못했다. 신 총장은 그의 군복 멱살을 구둣발로 지그시 밟으며 촨기를 박았다. 넌 군사재판을 받기 전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로서 치러야 할 죗값이 무엇인지 내 밑바닥에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인간의 탈을 쓰고 감히 그런 짓을 벌이다니 너희는 군복을 더럽혔어. 신 총장은 정병장의 어깨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계급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곁에 선 최 실장에게 서리빨 같은 지시를 내렸다. 당장 이 셋을 독방에 구금하고 특별 군사 재판에 넘겨 폭행, 가혹행위, 직권남용의 증거인멸 시도까지 모조리 추가해서 기소해라. 최 실장이 즉각 격려하며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장님. 대기하던 헌병 특임대가 거칠게 다가와 강중령, 윤대위, 정병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중령은 뜯겨나간 계급장 자리를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윤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다. 정병장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채 질질 끌려나갔다. 굳게 닫히는 면회실문 사이로 철컹거리는 쇳소리만이 무겁게 맴돌았다. 무거운 정적이 감도는 면회실에는 신 총장, 박 중장, 최 실장과 핵심 참모진만이 남겨졌다. 신 총장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응시했다. 태오를 싣고 긴급 이륙한 의무 헬기가 성남을 향해 작은 점이 되어 멀어지고 있었다. 창창해야 할 청년의 피눈물이 헬기에 실려가는 듯해 신 총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한숨을 토해냈다. 박 중장이 땀을 쥐며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총장님, 면목 없습니다. 제 예하 부대에서 이토록 썩어 빠진 일이 발생하다니요. 신 총장은 단호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박사령관 개인의 실책이 아니야. 이건 수십 년간 묵인되어 온 우리 군의 썩은 뿌리 구조적인 악습이다. 최 실장이 거들었다. 총장님, 이번 기회에 전군을 대상으로 암행 감찰반을 가동해야 합니다. 신 총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실행에 옮기되 먼저 이 부대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
그리고 태호를 비롯한 피해 장병들의 신변 보호와 트라우마 치료에 부대 예산을 총동원해 두장성이 굳은 표정으로 힘차게 복창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 총장은 지는 해가 붉게 물들이는 능선을 말없이 응시했다. 피를 말리는 듯한 하루였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무엇보다 참혹한 상처를 안고 있을 아들을 보듬어야 했다. 신 총장은 코트를 챙겨 입으며 뒤돌아섰다. 난 이만 수도병원으로 가야겠네. 현장 수습과 언론 통제는 두 사람이 빈틈없이 책임져. 박 중장이 급히 무전기를 들며 말했다. 총장님, 1호기 헬기를 즉각 대기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신 총장은 차갑게 제지했다. 관도, 내 개인 차량으로 조용히 가겠다. 얽힌 생각들을 차분히 정리해야 해. 면회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고요해진 복도를 지나쳤다. 연병장 외곽에 늘어선 부대원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무건의 경례에 신 총장은 절도 있는 거수 경례로 답한 뒤 흙먼지가 쌓인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에 올랐다. 차가운 엔진음을 내뿜으며 차량은 요새 같은 부대 정문을 서서히 빠져나갔다. 어두워지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신 총장은 차창을 반쯤 내렸다. 서늘한 밤 공기가 뺨을 스치자 꼿꼿했던 별 4개의 장군이 아닌 한 명의 어머니로서 참아왔던 눈물이 툭 터지듯 흘러내렸다. 소리내어 오열할 자격조차 없다고 자책하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소리 없는 눈물만 쏟아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바들바들 떨면서도 어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던 태호의 눈빛이 아른거렸다. 신 총장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며 핏발선 눈으로 전방을 주시했다. 성남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하는 일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신서연 총장이 수도병원 응급센터 회전문으로 뛰어들어간 시간은 저녁 6시 30분을 넘기고 있었다. 응급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과 분주한 의료진 사이를 헤치고 접수처로 다가간 그녀가 다급히 물었다. 방금 헬기로 후송된 한태호 일병, 어디 있습니까? 당직 간호사가 차트를 급히 조회하며 답했다. 외상센터를 거쳐 현재 3층 정형외과 집중치료실에 계십니다. 중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십시오. 3층에 도착하자마자 신 총장은 숨을 몰아쉬며 복도를 가로질렀다. 병실 305호. 문을 열자마자 창백한 조명 아래 누워있는 태호가 보였다. 오른쪽 다리는 두꺼운 석고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터진 입술과 이마의 열상 부위에는 촘촘하게 꿰맨 자국이 선명했다. 태호는 문가에 선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고통을 숨기며 애써 입꼬리를 올렸다. 엄마. 신 총장은 철푸덕 침대 곁으로 무너지듯 다가가 링거가 꽂히지 않은 태호의 반대편 손을 부여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의 감촉에 억장이 무너졌다. 신 총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담당이는 뭐래? 뼈에 금이 간 건 아니지? 태호가 쉰 목소리로 달래듯 말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정강이 미세 골절이랑 타박상뿐이래요. 열흘만 치료받으면 퇴원할 수 있어요. 신 총장은 아들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태호야, 엄마가 멍청했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왜 눈치를 못 챘을까?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어깨를 만졌다. 제 탓이에요, 엄마. 군인이라면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숨긴 거예요. 그 의젓함이 신 총장의 심장을 더욱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어머니의 명예에 흠을 낼까봐 홀로 지옥을 견딘 아들이었다. 신 총장은 눈물을 닦아내고는 아들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다정하게 넘겨주었다. 이제 다 지나갔어. 엄마가 군 전체를 뒤집어서라도 그런 악마 같은 짓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거다. 태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다가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저기, 강중령님이랑 윤 대위님 정병장은 곧장 영창으로 갔나요? 신 총장은 짧게 숨을 고르고 답했다. 구속수사로 전환됐고 최고 수위의 군사 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들은 군사 감옥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태호의 낯빛에 옅은 그림자가 스쳤다. 지독한 원망 속에서도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끝냈다는 죄책감이 선량한 천성을 찌른 탓이었다. 신 총장은 그런 아들의 여린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태호야, 넌 피해자야. 악을 도려내는데 동정심을 가질 필요 없어.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군대의 기강이고 사회의 법칙이다. 그래야 너처럼 숨죽이고 우는 또 다른 전우들을 살릴 수 있는 거야. 태호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설득에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어내듯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 총장은 밤새도록 병상을 떠나지 않고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병실안은 규칙적인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태호가 안정제 기운에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날 이른 새벽 신 총장은 헬기를 타고 계룡대 육군본부로 긴급 복귀했다. 집무실 책상 중앙에는 최상호 감찰실장이 철야로 작성한 기밀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붉은색 1급 비밀 도장이 찍힌 서류철을 열자 제30수 특여단 예하 부대의 썩어빠진 만행이 낱낱이 파헤쳐져 있었다. 강도영 중령과 윤시우 대위가 무려 3년 동안 폐쇄적인 지휘망을 이용해 가혹 행위를 묵인하고 조장해온 정황이 빼곡했다. 태호를 비롯해 부대 내 피해자만 무려 20명에 달했으며 그중 3명은 이미 자해시도 이력이 있어 극비리의 폐쇄병동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강중령과 윤대위는 혹한기 훈련 예산과 병사들의 복지기금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다. 확인된 횡령 액수만 5천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이 악마들은 자신들의 진급 심사를 위해 허위로 훈련 성과를 부풀렸고 내부 고발의 조짐이 보이면 하극상으로 몰아 영창에 가두는 식으로 입을 막았다. 그 과정에서 정태호 병장은 간부들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며 후임들을 야산으로 끌고 가 야구바따로 폭행하고 가족들까지 협박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 신 총장은 파일철을 쥔 손에 핏대가 서도록 꽉 쥐었다. 화라산 같은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장군으로서의 이성이 그 불길을 억눌렀다. 그녀는 내선 전화로 최 실장을 즉시 호출했다. 최상호 감찰실장이 다급히 들어와 경례를 붙였다. 부르셨습니까? 총장님? 신 총장은 서류를 책상 위로 거칠게 던지며 지시했다. 이 자료들 빠짐없이 군 검찰에 넘기고 당장 구속 기소 절차 밟아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군사법원장에게 직접 통보해. 이건 군기문란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마피아들의 범죄 단체 조직이다. 최 실장이 결연히 답했다. 알겠습니다. 혐의 입증은 끝났고 여론을 고려해 닷새 내로 1심 특별 재판을 개정할 것입니다. 신 총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피해 장병들 전부 국군병원으로 이송해서 정신과 치료부터 받게 해. 본인들이 원한다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로 의가사 제대도 추진해라. 아울러 이번 주 내로 육해공 전군의 가혹행위 익명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 실장은 발뒤꿈치를 붙이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불과 닷새 뒤 계룡대 중앙군사법원에서 유례 없이 신속한 특별 재판이 열렸다. 법대에는 법무병과장 출신의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법정안은 날선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검찰관들과 국선 변호인들이 마주 앉았다. 강도영은 수혜 대신 견장이 다 뜯겨나간 전투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한때 부대를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낯빛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윤시우와 정태호 역시 초점 잃은 눈으로 바닥만 응시했다. 방청석 앞줄에는 상처를 딛고 증언하러 온 피해 병사들과 눈물 짓는 부모들이 있었고 방청석 맨 뒷줄에는 사복 차림의 신 총장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재판장의 엄숙한 의사봉 소리와 함께 재판이 개정되었다. 검찰관이 일어서서 기소장을 낭독했다. 특수폭행, 협박, 직무유기, 국고 손실의 문서 위조까지 그들이 저지른 죄목은 끝이 없었다. 강도영과 윤시우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 입술만 달달 떨며 침묵했다. 정태호는 억울하다며 상급자의 지시였을 뿐이라고 울부짖었으나 검찰관이 스크린에 띄운 끔찍한 폭행 영상 증거 앞에 이내 입을 다물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어 증인석에 오른 피해 장병들의 증언이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한 병사는 마이크를 쥐고 흐느꼈다. 제게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정병장이 군홧발로 짓밟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국을 수호하러 입대했는데 제가 싸워야 할 적은 휴전선 너머가 아니라 내무반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일병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토로했다. 강중령님과 윤대위님은 소원 수리를 쓰면 우리 가족의 신상까지 털어 사회에서 매장하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우린 철저히 고립된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슴 찢어지는 증언이 누적될수록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저주가 터져나왔다. 검찰 측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와 불법 도박 계좌 내역, 찢겨진 진술서 파쇄본을 스크린에 띄우자 피고인석의 국선 변호인들마저 변론을 포기한 듯 서류를 덮었다. 속전속결로 사흘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주문을 읽었다. 피고인 강도영, 군형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7년에 처하며 파면한다. 강도영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듯 쓰러졌다. 피고인 윤시우, 동조 및 방조 혐의로 징역 4년 및 파면. 피고인 정태호, 특수상해로 징역 3년. 윤대위는 얼굴을 감싸쥐었고 정병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교도관들에게 실려나갔다. 탕, 탕, 탕. 심판을 알리는 경쾌한 의사봉 소리가 차가운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신 총장은 아무도 모르게 모자를 고쳐 쓰고 복도로 빠져나왔다. 철퇴가 내려지고 정의의 저울이 수평을 맞췄음에도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먹먹함은 가시지 않았다. 법이 처벌하기 전에 시스템이 막았어야 할 비극이었다. 그로부터 계절이 바뀌고 3개월이 지났다. 태호는 지독한 재활 끝에 신체적 기능을 온전히 되찾았다. 뺨을 가로지르던 흉터는 희미한 선으로 남았고 목발 없이도 달릴 수 있게 되었다. 매주 이어온 트라우마 극복 심리 치료 덕에 밤마다 찾아오던 악몽의 빈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육군 인사사무소에서는 의가사 제대를 강력히 권고했으나 태호는 서류를 반려하며 당당히 외쳤다. 제 군 복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특전사가 무엇인지 제 힘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신 총장은 그 고집스러운 눈빛에서 옛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대신 그녀는 아들을 부조리의 온상이었던 곳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 정예이자 투명성을 자랑하는 제1수특 여단으로 전출시켰다. 태호는 낯선 훈련장에 서서 굳건한 결의로 새 출발의 신발끈을 조여맸다. 바람결이 서늘해진 늦가을, 신 총장은 휴가를 나온 태호와 함께 조용히 이천 외곽의 고개로 차를 몰았다. 해체 수준의 칼바람을 맞았던 제3수특여단은 젊고 강직한 새 지휘관들로 물갈이 되었고 밀실 같던 내무반 구조마저 전면 개방형으로 리모델링되며 전혀 다른 공간으로 환골탈태해 있었다. 모자는 부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능선에 나란히 섰다. 푸른 창공 위로 굉음을 내며 날아간 수송기 뒷문에서 검은 점들이 우수수 떨어지더니 이내 하얀 민들레 홀씨 같은 낙하산 수십 개가 청명한 하늘을 수놓았다. 경이로운 훈련 광경을 응시하던 신 총장이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태호야, 저 높이에서 몸을 던지는 이들의 심장이 보이지 않니? 태호가 바람을 맞으며 답했다. 네, 어머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신 총장이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을 이었다. 까마득한 허공을 가르는 건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물리적 용기야. 하지만 진정한 특전사의 용기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불의를 끊어내고 내 옆에 전우를 살리기 위해 기득권에 맞서는 결단력이다. 네가 증명해낸 그 굽히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우리 군이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무기란다. 태호는 어머니의 묵직한 조언에 깊이 감화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신 총장은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맞잡으며 목이 매는 소리로 말했다.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버텨낸 시간은 결코 버려진 게 아니야. 내 흉터 하나하나가 부패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고 음지에 숨죽여 울던 수만 명의 아들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었단다. 참아내지 않고 분연히 일어선 네가 결국 이 군대를 구한 거야. 태호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는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 더는 웅크리지 않겠습니다. 압도적으로 강하지만 약자를 밟지 않는 진짜 명예로운 검이 되겠습니다. 신 총장은 장군의 체면도 잊은 채 훌쩍 커버린 아들을 온몸으로 끌어안았다. 눈부신 가을 하늘 아래로 시원한 돌풍이 훅 밀려왔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희망의 돌풍이었다. 신서연 총장의 진두지휘 아래 육군에는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병역 문화 개선 법안이 통과되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외부 연계, 다이렉트 고발 앱이 도입되었고, 지휘관의 권한을 견제할 민간 군사 옴부즈맨 제도가 정착되며 새로운 시대가 도림하고 있었다. 태호는 제1수 특여단에서 독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맹훈련에 임했다. 과거의 망령은 더는 그를 옥죄지 못했다. 등 뒤에는 목숨 바쳐 지지해주는 어머니가 있었고, 비리가 싹트지 못하게 감시하는 투명한 시스템, 그리고 병사들을 전우로 존중하는 훌륭한 상관들이 방패가 되어주었다. 한계를 부수는 체력 훈련과 고난도 전술 사격을 마스터하며 태호는 부대 내 핵심 전투원으로 우뚝 섰다. 불안으로 떨리던 눈동자는 이제 맹수처럼 매섭고도 의로운 광채를 뿜어냈다. 신 총장도 주말이면 계급장을 떼고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들의 면회를 잦아들었다. 요란한 헌병 에스코트 없이 모자만 쓴 채 위병소를 통과한 그녀는 부대 앞 단골 식당에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툼한 삼겹살을 손수 구워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다. 기름 튄 불판 앞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전군의 수장인 그녀에게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고 소중한 평화의 순간이었다. 노을이 짙게 깔릴 무렵 능선을 내려온 신 총장과 태호는 면회객 주차장에 다다랐다. 아쉬운 복귀의 시간. 신 총장은 손수 운전대를 잡아 부대 정문 앞까지 아들을 배웅했다. 조수석에서 내린 태호는 늠름한 자세로 돌아서서 날이 선 칼처럼 완벽한 거수경례를 올렸다. 신 총장 역시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절도 있게 답례했다. 그것은 혈육의 정을 넘어선 국가를 수호하는 최상위 지휘관과 최전선 전사 간의 숭고한 예우였다. 위병소를 통과해 연병장으로 멀어지는 태호의 어깨는 산맥처럼 든든해 보였다. 다시는 부러지지 않을 그 굳건한 등을 보며 그녀는 아들이 훗날 수많은 전우의 방패가 되어줄 참된 지휘관으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했다. 제네시스의 시동을 걸고 계룡대 본청으로 향하는 신 총장의 입가엔 부드러운 호선이 그려져 있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여전히 치워야 할 적폐가 남아 있었지만 가슴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 살이 돋기 시작했고 군의 시계는 바른 궤도를 찾아 돌아가고 있었다. 창공을 가르던 하얀 낙하산처럼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도 더 맑고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할 것이다. 별 4개의 군복을 입은 어머니는 그 눈부신 미래를 지키기 위해 내일도 기꺼이 최전선에 설 것이다. 오늘의 드라마틱한 사연, 마음 깊이 와닿으셨나요? 진짜 용맹함이란 수천 피트 상공에서 몸을 던지는 담력이 아니라 눈앞의 거대한 불의와 기득권에 맞서 아니오라고 외치는 단단한 내면에서 나옵니다. 어깨에 얹힌 계급장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함이 아니라 쓰러진 약자에게 기꺼이 내어줄 방패로 존재해야 합니다. 외면과 침묵은 또 다른 폭력의 씨앗을 낳지만 단 한 명의 결단이 견고한 악의 카르텔을 부수고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죠. 나아가 세상 그 어떤 권력의 별보다 위대한 것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지켜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정의는 더딜지언정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주변의 작은 아픔에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하고 당당한 하루를 완성하시길 응원합니다. 이 벅찬 감동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내내 평안하고 승리하는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